인구 감소하는데 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들도 하세요. 서울도 인구 감소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고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이제 부동산 얘기 돌아와서 네. 요즘 집을 사는 계층들이 30대 위주라는데 맞아요? 예, 30대가 조금 많은데 그 국토교통부에서 옛날에는 그냥 그 어떤 계층이 집을 샀는지가 이제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 이제 우선 그 통계를 안 냈으니까. 그래서 네. 2019년부터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그걸 연령별로 도대체 집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사나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였죠. 그때 좀 그걸 알아보자라고 하죠. 그때부터 이제 통계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9년 1월부터 이제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30대들이 사는 게 여태까지 이제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2025년 6월 달까지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7월 데이터는 이제 8월 말에 그렇죠. 나오고요.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이제 나왔는데, 지금까지 누적해서 보니까 딱 25%예요. 집을 산 4명 중에 1명이 30대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이 25%가 안 됐거든요. 옛날에는 한 뭐 18%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난 몇 년간 이제 30대가 굉장히 많이 산 거예요. 근데 이제 30대가 많이 샀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30대가 많이 샀는데 30대는 뭐하고 밀접하냐면은 대출 정책하고 대출 정책하고 대출 정책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중간에 이렇게 쑥 꺼진 게 있잖아요. 네. 이제 아까 평균이 25%라지만 해마다 좀 다릅니다. 24%, 2020년에 24.4, 2021년에 24.8, 그다음에 2022년에 22.24로 뚝 떨어져요. 네. 다시 이제 2023년부터 26.6, 26.6, 그다음에 올해는 27.4까지 올라가지고 점점 올랐는데 2022년에 뚝 떨어진 거 22.4까지 뚝 떨어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는 거래가 원래 적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는 30대가 전체 집을 산 사람 중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개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치간의 비율이기 때문에. 적게 산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0대가 적게 샀다는 건 40대나 50대가 많이 샀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당시 2022년도 하락기에는 왜 30대가 적게 샀느냐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대출 금리. 네. 그렇죠.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고 대출 규제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차피 30대는 대출 비중이 높거든요.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고 대출을 받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다른 계층보다. 왜 40대, 50대는 또는 60대 같은 경우는 자본 축적이 다 돼야 되죠. 회사 다닌 지가 오래되니까 자기가 경제 활동하는 지가 오래됐으니까 자본 축적이 돼 있으니까 대출을 받아도 한 집값이 한 20% 정도 받고 한 뭐 1억 정도면 받을까 뭐 이 정도로 하지만은 30대는 자기 연봉은 높지만 자본 축적이 적게 됐기 때문에 충전 돈이 없지. 많은 돈을 은행에서 최대한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담보대출을 안 되면 거기다 신용대출까지 해가지고 탈탈 떨어가지고 이제 영혼까지 그거까지 안 되면 영혼까지 갈아서 이제 끌어모은다는 영끌이라잖아요. 그까지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대출이 다른 세대보다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높은 상태인데 거기서 이제 금리 올라가고 대출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집을 산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대출 규제가 풀리면은 특히 이제 2024년 되니까 2월부터 1월이 아니라 2월에 확 올랐잖아요. 2월부터 이제 정책자금 그때 풀리게 되니까 이게 확 늘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2024년 보면 신생아 대출 쭉 늘리는 거죠. 올해 같은 것도 6월 보면 엄청 늘잖아요. 이거는 보면은 이제 7월 달부터 3단계 DSR 실행한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7월 27일 이후에는 또 대출 규제가 들어오니까 그 전까지 많이 드는 거죠. 7월 달 데이터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8월 말에 할 건데 8월 말 되면 이게 뚝 떨어지겠죠. 이제 7월에는 이제 대출이 많이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30대들하고는 이거 대출하고 굉장히 이제 그 연관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그 30대들이 주로 집을 어디서 사냐면은 우리가 이제 잘못된 이제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보면은 젊은 분들은 돈이 적기 때문에 저가 지역을 좋아할 것 같다. 그렇죠. 딱 떠오르게 되면 뭐 그렇죠. 노도강, 금강구, 중랑구, 서울에서는 딱 이런 지역이 딱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전국으로 보더라도
서울은 워낙 집값이 비싸니까 뭐 지방에다가 투자를 하더라도 뭐 지방에다가 뭐 전세 끼고 집을 사지 않았겠냐. 조그만 돈이 없으니까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의외로 30대들이 선호한 지역은 서울을 제일 선호하더라라는 거예요. 서울이 1위, 이제 경기도가 2위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또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이 진한 색깔은 이제 그 옛날부터 옛날에 30대가 집을 샀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그 이 2018년 이전에 그러니까 2018년 말 기준으로 집을 갖고 있는 30대의 비중에 전체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30대가 2018년 말 기준으로 한 16%가 좀 넘었어요. 16%가 좀 넘었는데 이 흐린 색깔은 뭐냐면은 2019년 1월부터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까만색은 2018년 이전이죠. 요거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누적해가지고 집을 산 사람 중에 30대가 몇 %나 되는가를 갖다가 제가 이제 분석한 거예요. 근데 한 25% 정도가 이제 집을 산 사람 중에 아까 2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5%가 집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6%에서 25%라는 거니까 약 그동안에 9% 이상이나 9.2% 포인트 정도가 옛날보다는 30대가 산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16% 정도 샀다 그러면 지금 25% 이렇게 이제 사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9.2% 옛날보다 이제 9.2% 포인트 정도 늘어난다라는 게 이제 전국 평균인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드는 데가 어디냐 하면 서울이에요. 서울은 옛날에 사람들이 집을 많이 못 사요. 서울 집값 비쌌는데 근데 최근에는 2019년 이후에는 서울의 사람들이 30대가 많이 산 거예요. 그래서 30대가 전국에서 4명 중에 1명꼴이라 했잖아요. 근데 서울은 3명 중에 1명꼴이 30대가요. 서울이 제일 많이 산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경기도예요. 경기도. 그다음에 나머지 뭐 제주도, 부산, 그다음에 울산, 대전, 대구 요 정도가 이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많이 사는데 다센 지역들이네요. 이런데 지역의 특징이 제일 집값 비싼 데가 서울이고 두 번째 집값은 경기도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30대가 서울이나 경기도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에도 살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도 집을 살려고 그러면 서울에 사야지 또는 경기도에 사야지 그러니까 소위 수도권에서 집을 사야지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30대들이 주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서울, 경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비싼 데다는 집값이 싼 데가 아니라 집값이 비싼 지역을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매매를 내가 실거주야 1주택자야라도 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구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 그럼 내가 구미에다 집을 사야지 꼭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30대 요즘 30대 분은 내가 구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은 집값이 구미에서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서울의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라고 하면 이분은 서울에서 집을 사고 구미에서는 전세나 월세를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 선택이 바로 이런 통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30대, 40대가 서울이나 경기도에만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거주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이 쏠림이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분들은 싼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 돈이 없으니까 돈이 적게 들어가는 지역만 사야지라는 게 아니라 오를 가능성이 높은 데서 사야지라는 거죠. 오를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그냥 집을 사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산다라는 거죠. 되게 똑똑하구나. 스마트해졌네요, 진짜. 굉장히 적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제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사실 보면은 이 부동산이라는 게 거의 자기 재산의 대부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비싸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가장 본인한테 가장 본인한테 유리한 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서울은 돈 많은 사람들이나 사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안 사겠지라는데 그건 아니에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죠. 옛날에 투자했다가 안 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 판 사람들이 판 사람보다 더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돈 많은 나이분들이 많이 갖고 있죠. 이제 비싼 지역에서 나이가 많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새로 이제 이제 매수하는 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런 데가 많이 사고요. 그럼 이제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30대가 어디를 많이 살까? 어디를 많이 살까? 서울에서 이거는 이제 전국이고 네. 어디가 제일 많이 살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도 그러면 그거는 나 알아요. 왜요? 금강구 노동항 아닐까요? 네. 왜요? 거기는 싸니까. 아니에요. 네. 그래요? 내가 그런 어떤 사람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강남상구 아닐까요? 아니에요. 또 좀 부담스럽지. 네, 강남상구는 비싸가지고 못 사요. 네. 그럼 어디가 30대가 제일 많이 사냐면요. 성동구, 마포구 이런 데. 마포구. 마포구, 성동구 이런 데. 야, 거기도 비싼데 그래도. 비싸더라도 네. 우선 대출 규제가 적잖아요. 그렇고 일단 규제적이 아니니까. 네, 규제적이 아니니까 네. 대출 규제가 적고 강남 상구 들어가기에는 돈이 부족하지만은 그렇죠. 거기까지는 내가 어떻게 정말 연끌하게 되면 마포나 성동까지 이유가 있네. 네, 광진구 뭐 이런 데 동작구 뭐 강동구 뭐 이런 데까지는 내가 어떻게 좀 해보겠다. 네, 해보겠다. 이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30대들이 많이 사는 비중이 그 전체 매수사의 비중에서 30대의 비중이 높은 지역을 보게 되면은 의외로 그런 고가 지역, 최고가 지역은 아니더라도 네. 강남 상구나 용산구 이런 최고가 지역은 아니더라도 아까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강동구, 뭐 동작구 이렇게 이런 지역, 영등포구 이런 지역 같은 경우 좀 30대의 비중이 그래 높아요. 그럼 결국 이번에 대출 규제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연령층도 30대네요, 그럼? 그렇죠. 예. 그러니까 627 대책을 갖다가 저기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약간 그 정말 시니컬하게 표현하지만 돈 없으면 사지 마. 너 돈도 없으면 못 사. 이제 그 얘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돈 모아놓은 사람은 좋아. 사도 돼. 그런데 돈 모으지 못한 사람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전세 쪽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이제 생기잖아요. 네네. 전세도 이제 뭐 전세 대출도 요새 이제 뭐 안 나오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앞으로는 돈 없으면 전세도 살죠. 뭐 좋은데 살지 말고 좀 이거 빠져.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 부동산 집값을 잡는 정책 중에 굉장히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대출 규제가 가장 하급이에요. 그렇죠. 네, 하급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지금 DSR이라는 것도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제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대출 규제에서는 딱 두 가지예요. LTV냐 DTI냐. 그렇죠. LTV는 론 투 밸류 그래서 집의 담보물의 가치에 따라서 이게 5억짜리냐 10억짜리냐 담보물의 가치에 따라서 이제 대출해 주는 게 바로 LTV이고 DTI는 debt to income. 예.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차주의 상환 능력에 따라서 이제 대출해 주는 게 이제 DTI잖아요. 네. 근데 DTI 규제가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은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는 대출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렇죠.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지 말라는 정책이잖아요. 네. 네,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해주지 말라는 게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서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DTI 규제라는 건 뭐냐면 서민들을 집 사지 마. 너희가 무슨 집을 살 꼬라지나 돼? 집 사지 마.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겠네요. 굉장히 사실 보면 반서민적이고 네. 굉장히 저거잖아요. 근데 저 아이러니한 게 서민 중에서는 대출 규제 해야 됩니다는 건데 그게 뭔 얘기냐면 본인들한테 집 사지.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거네요. 본인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찬스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강남 상구나 이런 데는 대출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는 대출을 적게 오히려 대출을 안 받고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 대출 규제가 나오더라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또 분들이 이게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하는데 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들도 하세요. 서울도 인구 감소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고. 서울 인구 줄고 있죠. 예. 근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은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제 경기도는 왕창 늘죠. 예. 서울의 인구가 주는 게 크게 우리가 전국 봐죠. 네네. 지방하고 이제 수도권 한번 보게 되면 지방은 2016년 12월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수도권은 인구가 전체적으로 늡니다. 네. 수도권하고 지방하게 보면은 네네. 지방이 인구가 주는 이유는요. 경제력이 잠깐만 수도권으로 빨려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내가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을 했어. 근데 지방에서 내가 일자리를 찾으니까 연봉을 한 3,500밖에 안 준대. 근데 내가 서울에다가 대기업에다가 했더니만 연봉을 5,000을 준대요. 그럼 내가 왜 내가 서울의 임금의 70%만 받고 내가 일을 해야 돼? 뭐 일을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건 똑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네. 대부분 서울에 있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하고 부산에 강의하러 가가지고 만났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분
이제 자제분도 이번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네. 서울로 이제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서울로 갔는데 본인만 간 게 아니라 자기 친구 8명 중에서 7명이 서울에 있는 회사로 갔더라. 8명 중에서 1명만 뭐 거기서 뭐 지방에서 부산에서 남아서 직장을 구했더라. 뭐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부산 경제가 참 이제 심각합니다. 젊은 사람들 잠깐만 떠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분들이 나이가 젊은 분들이 집을 살 시기잖아요. 네네. 집을 살 시기에 있는 분들인 지방은 지금 현재 보면 그게 그 2016년 12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6% 이상 줄었어요. 그 연령층이. 근데 수도권은 6% 이상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수도권으로 이사를 온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럼 이제 수도권에서 어디가 많이 늘었는지 경기도가 많이 늘었죠. 그럼 서울이 더 일자리 많은 거 아닙니까? 서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은 집이 적어요. 집을 살 수가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집을 서울로 살더라도 서울에는 주택보급률이 100%도 안 되는 지역이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구 수는 많은데 집이 적어요. 그러니까 집이 적으니까 특히 집이 적은 거 중에서 아파트는 더 적습니다. 더 적죠. 그러니까 다 낡은 빌라 이런 것만 있으니까 보다 이제 삶의 질을 찾아가지고 이제 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서울이 아파트 비율이 다른 지역 비해서도 적죠.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제일 적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지역적 특성이 있으니까. 네, 지역적 특성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는 또 이제 고도 제한 이런 게 높게 한라산 못 지는 거니까. 네, 개발 제한 구역도 공항에다가 뭐 예, 그래서 거기는 이제 다른 지역하고 좀 지역적 특성이 있어서 네네. 근데 놀랍게도 전체 주택 중에서 그 서울의 아파트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적고 이제 제가 재미난 데이터를 하나 이제 뽑아서 왔는데 요거는 이제 2022년 12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이제 7월 말까지 이제 데이터가 나왔으니까요. 거의 뭐 3년, 2년 6개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3년이 조금 안 됐죠. 그런데 이제 2년 7개월 됐는데 서울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 어딘가를 뽑아온 거예요. 그랬더니만 우리나라 지금 서울은 인구가 줄고 있어요. 서울도 전체 인구 감소하고 있죠. 전체를 보면 이 기간 동안에 2년 7개월 동안에 서울의 인구는 1.1%가 감소를 했어요. 네네. 네. 그리고 그 1.1% 안에는 이 강남구, 서초구, 강릉구까지 포함한 거고요. 네. 이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22개구를만 따지면은 2.2%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이 세 개구는 이게 많이 늘었거든요. 많이 늘었네요. 강남구는 5.2%가 늘고요. 그다음에 네. 서초구는 1.3%가 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강동구는 8.4%가 늘었어요. 네네.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 예. 여기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에 저 인구가 줄은 거는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집값이 싼 데로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이제 집값이 싼 경기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저 인구가 주는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하락률들이. 그렇죠. 그럼 강남구나 서초구가 우리나라 집값이 1등, 2등 하는 데고 강동구도 우리나라 집값이 10위 하는 지역이거든요. 예. 집값이 비싼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집값이 비싼데 거기서 보면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것도 웃기잖아요. 집값이 비싼데 이렇게 인구가 늘었다는 건 인구가 더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락노자 얘기하는 거 거꾸로 데이터를 거꾸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더구나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혹시 이 지역의 집값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집값이 싸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산 거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제 서울 이 기간 동안에 2년 7개월 동안에 서울의 아파트 값은 1.4%밖에 오르지 않았고요. 이 세 군데를 뺀 나머지 22개 자치구를 보면 0.8%가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감소해. 따라 하락을 했네. 그렇죠. 나머지는 떨어졌는데 예. 강남구는 같은 기간 동안에 19.4가 올랐고 4% 올랐고요. 네. 서초구는 13.2% 올랐고 강동구는 7.8%가 올랐어요. 강남구가 제일 비싼데 제일 많이 올랐네. 네. 인구가 많이 늘어난 데가 집값도 비싸고 집값도 많이 오른 데예요. 그 왜 그러냐? 네. 집값하고 이 인구 감소하고 집중이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늘어난 지역은 뭐냐면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개포, 강남구는 개포 1단지부터 4단지까지 그다음 개포 시형 예. 이 기간 동안에 입주를 많이 했잖아요. 물론 이제 레미안 플레스티는 그보다 좀 입주가 빨랐는데 이제 개포 입주동 2단지는 좀 입주가 빨랐는데 나머지들은 대부분 이 기간 동안에 입주를 했고요. 네. 서초구는 또 반포
그리고 지금도 이제 뭐 요번에 그 메이플 자이도 메이플 그렇고 자이 예, 또 입주하는 거니까 계속 또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강동구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렇죠. 고덕동에도 많이 입주를 했고 영일동, 뭐 상일동 다 그렇죠. 있죠. 그다음에 네. 요번에는 이제 그 저기 울파포. 뭐야, 예, 울파포 해가지고 10,000가구 이상 들어왔잖아요. 그걸로 끝났네 인구 증가는. 그렇죠. 그 때문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한 거예요. 5만 명 늘었을 거예요 최소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물론 이제 근처에서 이제 전세 살다가 이제 온 것도 있지만 다른 지역 가서 산 것도 있고. 그럼요. 그다음에 네. 그 둔촌 주공을 갖다가 재건축하면서 옛날에 가구 수보다 지금 가구 수 많이 늘었잖아요. 4천 가구 이상 분양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딴 데서 자꾸 인구가 유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만 빠져나가는 거는 뭐냐면 양질의 주택이 부족했다가 네. 지금 이렇게 양질의 주택이 들어오게 저기 더 늘어나면 더 많이 그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긴 시각으로 얘기해 보면은 그동안에 왜 서울에 재건축 이런 걸 왜 활성화를 안 했습니까라고 하면 뭐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잖아요. 옛날에는 서울에다가 일부러 재건축 이런 걸 잘 안 해줬어요. 서울의 아파트를 일부러 많이 안 줬어요. 왜? 네. 그러면은 지방 분들이 자꾸 올라온다. 서울에 좀 집을 살기 어렵게 만들어야지 그분들이 네. 좀 지방으로 내려간다라는 그런 이제 그게 이제 뭐 잘못된 뭐 신념일 수도 있는데 그런 신념이 옛날에 그 정치하시는 분들, 옛날에 행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정책적으로 서울에는 약간 그런 걸 좀 양질의 주택을 많이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배려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재건축하면서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자도 일자리 가까워, 그다음에 집값도 그동안에 많이 올라, 그다음에 삶의 질도 좋아져. 그러니까 잠깐만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지금 줄고 있는 건 맞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데 인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는 게 이제 지방이고 수도권을 많이 늘고 있다. 인구가 구조적으로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라 주택이 양질의 주택이 들어서면은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를 보듯이 언제든지 서울은 인구가 다시 늘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도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 예. 월세가 증가하고 있다. 예.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제 1,000만 원 월세도 많아졌다. 예. 이런 기사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임차 세대의 월세화. 예. 이거 좀 악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아파트도 지금 이제 월세라는 게 사실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네. 반전세까지 월세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보통 이제 전세로 5억 원 주고 전세 주다가 세입자한테 이거 전세금 6억 원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세입자가 나 1억 원 없는데요. 그러면은 저기 뭐야 그 1억 원 대신에 이게 이제 지역마다 다르지만은 예. 그걸 갖다가 보통 이제 4%에서 한 6% 정도까지 이제 저기 전환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한 4.8이라고 잡죠. 그럼 4.8면 이제 1억이면은 480만 원이고 한 달은 40만 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억에 내가 40만 원 정도 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40만 원이니까 내가 이제 원래 저 전세 5억 주고 살던 분이 조금 보증금 올려주시오. 그러니까 없으니까 내가 한 달에 40만 원 드릴게요. 그러면 보증금 5억에 월세가 이제 40만 원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통계가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이게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아파트에서도 지금은 조금씩 이제 그렇게 월세로 드는 게 늘어나는데 네. 특히 많이 일어나는 게 이제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 이런 경우는 예. 전세 사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지금 이제 서울 기준으로 해가지고 10채 중에서 7채 이상이 월세예요. 비아파트는. 네네. 아직까지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채 중에서 4채보다 조금 많은 거 40%좀 넘거든요. 그 비아파트는 70%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한 절반이 넘게 월세가 됐다라는 통계가 나오는 게 그렇죠. 전체 주택이고 그중에서 이제 아파트만 보게 되면은 아직은 50%는 안 되고 아직도 전세가 조금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비아파트까지 합하면은 이제 전체 주택으로서는 이제 절반이 넘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보증 한도를 점점 줄이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럼 허그의 그 손실이 컸기 때문에 점점 보증 한도를 줄이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집값이 오르는 게 전세 가격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전세 시장도 이제 이 정부에서 잡으려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집을 사는데 거다가 군자금 대주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예. 나는 전세 들어갈 건데 근데 당시 전세가 들어가면 좋은데 그 전세금 갖고 집주인이
저기 집을 사니까 문제지.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제 지금은 유기실 조치해서 그걸 갖다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바로 세입자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집값을 잡으려는 것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점점 이제 대출이 안 나오면 할 수 없이 뭐 내가 거주지를 더 싼 데로 옮기지 않으면은 그 지역에서 그 집에 살려고 하면 월세로 점점 바뀌면 좋겠죠. 네. 근데 이게 뭐 세입자를 괴롭히려고 하지 않은 거라고는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괴롭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월세는 또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월세는 네. 또 우리나라가 지금 월세가 다른 나라보다 싸요. 월등히 굉장히, 싸죠. 예, 굉장히 쌉니다. 싼데 싼 이유가 전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월세를 이제 세입자가 집주인이 올리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 그러면 저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 살지 내가 뭐하러 그렇게 월세를 냅니까? 이렇게 그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월세가 싼 건데 전세가 다 없어지면은 네. 다른 나라 월세 수준만큼 아니더라도 네. 다른 나라 월세 수준의 70%만 된다 해도 엄청 비싼 거예요. 부담스럽죠. 미국 같은 경우는 방 3개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 밑으로 물론 캘리포니아 말씀하는 겁니다. 중부 지방 같은 네. 경우는 뭐 거기 이제 그 저기 사람보다 소가 많이 살고 이런데 이런 지역 말고 몬테나 이런 데 가면 사람보다 소가 훨씬 더 많아요. 거기 보면은 그런 데 말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이런 데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500만 원 넘어요. 아이고. 방 3개짜리가. 예. 그러면은 또 이제 길게 봐가지고는 집을 현재 갖고 있는 사람과 집을 갖지 않은 사람과의 이제 이 그쵸, 간극이 점점 커지죠. 벌어지겠다. 예. 전세에서 집 사는 거는 자기가 결심만 하면은 뭐 나머지 금액에 대출 받아가지고 물론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 사는 건 또 그 말 말고요. 네. 내 돈이 100% 전세금 있다? 그럼 대출 받으면 집을 언제든지 살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결정만 하면. 네. 그런데 내가 월세에서 집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대출을 그렇게 많이 해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전세 제도가 없어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80% 이상 받거든요, 대출을. 네네.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도 없어도 집을 다 삽니다. 네. 시드머니가 뿅밖에 안 들어가요. 대출이 워낙 잘 나오고 나오니까. 예.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출이 잘 나온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정책이 이렇게 일관되거나 어떤 정책이 안정성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봐가지고 대출비를 팍팍팍팍 중간에 터트리잖아요. 네. 그럼 월세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집을 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월세 사는 사람들은 계속 그게 사는 거고 자기 집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자산 시장에서 양극화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